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연방노동부가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지침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반할 경우 한 건당 최대 14,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첫 사망 사례가 보고된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5세에서 11세 사이 아동의 파이자 백신 접종이 이번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운 내 소아과에도 아동 백신 접종을 위한 예약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마이크 퓨어 시검사장이 시의원 수를 2배로 늘리는 안을 내년 선거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유권자 서명 운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에 사과했습니다.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모범을 보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 중간선거의 풍향계로 평가되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공화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세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 대표의 출마는 대선 구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원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광복회와 대한노인회를 잇따라 방문하며 보수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엽니다. 이번 회의에서 테이퍼링 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LA로는 오늘 밤 구름 끼는 날씨 이어지겠고 밤 최저 54도가량 되겠습니다.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역시 이어지면서 낮 최고 기온 오늘보다 많이 올라간 72도에서 73도로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 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1월 1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에 대한 파이저 백신 접종이 이번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인타운에 있는 소아과에서도 어린이 백신 접종을 위한 예약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에 대한 CDC의 접종 권고가 2일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LA 한인타운의 소아과들도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를 이미 마쳤거나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LA와 벨리에 닥터스 오피스를 두고 있는 황은경 소아과 의사는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미리 신청을 해놓았고 보건국으로부터 접종 허가도 받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오피스가 두 군데가 있는데 벨리에 있는 오피스는 오늘 백신을 받았고 하지만 이제 오늘부터 줄 수는 없고요. 이제 그 CDC에 사인업 하면 아마 모레나 불피
그때부터 줄 수 있을 거고 저희 LA에 있는 올림픽 오피스는 신청을 했는데 아직 받질 못해서 한 2주 있어야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FDA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 긴급 승인이 내려진 후부터 한인들의 접종 예약이 타운 내 소아과로 잇따르고 있으며 아직 백신 확보가 안 되는 소아과의 경우 일단 예약을 받아 대기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저희 오피스에 오셔서 전화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마치고 싶으셔서 그래서 전화하시는 거고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오시는 분한테 여쭤보면 한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안 마치겠다는 분들은 없었는데요. 기다려보겠다. 한 달이나 2달 다른 애들이 맞아서 어떤지 기다려보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세요. 황은경 소아과 의사는 앞으로 대면 수업 참여 등 자녀들의 정상적인 학교 수업이나 활동을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시키도록 권고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는 12세 이상 된 12세에서 18살 이상 된 청소년기 아이들은 대부분이 맞았어요. 저희 오피스에 오시는 분들 부모님께 여쭤보면 거진 다 맞추시고 그리고 이 백신에 대해서 뭐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없으시고 이게 굉장히 안전한 백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2살에서 16살까지 맞아서 이제까지 맞춰서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5살에서 11살 아이들을 맞춰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5살에서 11살 애들은 그 맞는 양이 컨센트레이션이 어른들의 3분의 1 정도니까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의 경우 소아과나 약국 등에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 담당 소아과가 백신 접종 허가가 미처 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소아과로 전화해 예약을 마친 후 접종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은 무료이며 어린이의 경우에도 2차례에 걸쳐 접종을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1년 7개월 동안 휴관했던 타운 노인센터가 오늘 다시 개관을 하고 수강생들을 맞았습니다. 이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훌훌 떨치고 한인노인센터가 1일 새학기 강좌를 재개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1일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과 함께 노인센터 재개관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재개관 기념식에는 박경재 LA 총영사, 전 노인센터 이사장인 박형만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 LA 민주평통회 이승우 회장 등 한인 커뮤니티 인사들이 참여해 재개관을 축하했습니다. 노인센터 정문섭 이사장은 팬데믹으로 외출조차 여의치 않았던 한인 시니어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으나 센터를 다시 오픈해 한인 시니어들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한 18개월, 한 10개월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간이 돼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우울증에 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원했어요. 그래서 300명이 등록을 했어요. 열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문섭 이사장은 새학기에 300여 명이 시니어들이 등록했으며 그동안 움츠였던 노인층이 활동적인 것을 선호하다 보니 특히 새학기에 댄스 강좌의 인기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강좌의 인기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새학기에 개설한 29개의 강좌들에서 더 과목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 접종 증명,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박경지 LA 총영사입니다. 오늘 11월 1일부터 다시 재개관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LA 동포분들께서 코로나로 댁에 갇혀가지고 상당히 갑갑하셨을 텐데 오늘부터 이제는 즐거움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노인센터를 찾은 시니어 수강생들은 신나는 강좌를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팬데믹으로 노인센터가 휴관되면서 한인들 간의 교제나 여가 시간 활용이 어려워 많이 적적했다는 한인 시니어 박 씨는 이제는 노인센터 개관으로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집에서 지냈죠. 코비가 와가지고 한참 못해서 엄청 답답했어요.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해서 활성이 되고 너무 감사해요. 노인센터에서 시니어들 도와주는 한인 여성 김 씨는 개강 첫날인 1일에 6개의 강좌들이 진행되었으며 총 120여 명의 시니어들이 노인센터를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주의사항은 그 팬데믹 맞은 접수증이 있어요. 그거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오시고 여기 오셔서 열을 체크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수업을 들어가셔야 돼요.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이 LA 시의원의 수 증원을 주민 투표에 붙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퓨어 검사장은 시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지역구 경계를 두고 시의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시의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구 800만 명의 뉴욕시의 경우 시의원이 51명, 인구 270만 명의 시카고시도 50명의 시의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구 400만 명의 LA시에는 단 15명의 시의원만이 존재한다고 퓨어 검사장은 설명했습니다. 인원은 2배로 늘리는 대신 22만 3천 달러인 시의원의 연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 퓨어 검사장의 계획입니다. 마이크 퓨어 시검사장은 조만간 봉사자원들을 모집해서 시의원 증원안을 2022년 11월 선거에 붙이기 위한 유권자 서명운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90명, 사망자는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율은 0.8%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659명으로 어제보다 13명이 줄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9명 감소한 162명입니다. 보건국은 겨울이 다가오면서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국장은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추워지기 전에 서둘러 접종할 것을 당부했으며 부스터샷 대상자들도 가능한 빨리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현재 199명이 코로나19로 입원을 했으며 53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말 사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906명입니다. 지난 2주 사이 오렌지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에게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0월 16일 현재 백신 미접종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0만 명당 14명이었지만 23일에는 15.7명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백신 접종자의 코로나19 감염은 2.8명에서 3.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 사업장에도 백신 의무화 지침을 내놓을 기획입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연방정부 공무원과 의료 종사자들에 이어 민간 기업까지 백신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는 겁니다. KBS 워싱턴 특파원 전합니다. 미국 노동부가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지침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대변인은 민간 고용주들을 위해 백신 접종 비상 지침을 마련했고 미 백악관 관리 예산실이 이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고 알렸습니다. 지난 9월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백신 의무화 정책을 선언한 이후 세부 규정이 마련되는데 2달가량이 걸린 겁니다. To require all employers with 100 or more employees that together employ over 80 million workers to ensure their workforces are fully vaccinated. 미 산업안전보건국은 100명 이상의 고용주인 경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마스크를 착용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위해 유급 휴가를, 부작용이 있을 경우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한 건당 최대 14,000달러, 우리 돈 1,600만 원가량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모든 시 공무원에 대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한 미 뉴욕시는 시 전체 노동자의 91%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As of today, 91% of our city workforce is vaccinated. 91% and growing. 그러나 2,000명이 넘는 뉴욕 소방 공무원이 백신을 거부하고 병가를 내는 등 의무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여전합니다. 미 백악관은 의무화 정책 시행 이후 백신 접종률이 20% 넘게 증가했다며 민간 사업자들도 정부 지침이 나오면 백신 의무화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1월 11일 중국 우한에서 첫 사망 사례가 보고된 이후 1년 10개월 만이며 1950년 각종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숫자와 비슷한 규모로 추산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통계를 보면 오늘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슬로 평화연구소는 1950년 이후 각종 전쟁에서 숨진 사람의 숫자와 비슷한 규모며 LA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의 인구가 통째로 소멸한 셈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는 심장병과 뇌졸중에 이어서 전 세계 사망 원인 3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누적 사망자 수가 74만 6천 명에 달해서 전 세계 최다 사망 1위에 불명예를 안았고 여기에 유럽연합과 영국, 브라질을 합치면 전 세계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입니다. 5시 18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이브닝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1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인데요. 아가일 애비뉴 구간부터 조금씩 정체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건너편인 101번 사우스 방면은 웨스턴 애비뉴 구간부터 10마일 미만으로 속도 떨어지면서 멜로즈 애비뉴까지 이어지고 있고, 버먼트 애비뉴 구간부터 벤튼웨이까지도 13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콜로라도 블루버드 구간, 또 로스밸리즈 블루버드 구간 출구에 추돌 사고 각각 발생했습니다.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은 페어플렉스 드라이브 출구에 역시 추돌 사고 발생해서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미국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리전이자 내년 중간 선거를 가늠할 풍향계로 평가되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지사 선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우군인 민주당 소속의 테리 맥컬리프 전 주지사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한 공화당 소속의 글렌 영킨 후보가 팽팽하게 맞붙는 상황입니다. 2달 전까지만 해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5%포인트 가까운 우위를 보여온 맥컬리프 후보가 최근 조사에선 영킨 후보와 우위를 점치기 힘든 어려운 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NN은 한 달 전부터 두 후보 간 격차가 3%포인트 이내로 좁혀졌고, 최근 조사에서는 영킨 후보가 맥컬리프 후보를 평균 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팍스뉴스가 지난달 24일에서 2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투표할 가능성이 큰 유권자 가운데서 영킨이 53%의 지지율로 45%를 기록한 맥컬리프를 8%포인트 앞선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안정적인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어 온 버지니아에서 이 같은 양상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는 물론이고 2024년 차기 대선에까지 위태로운 조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에 사과했습니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모범을 보일 것이라며 미온적인 태도인 중국과 러시아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와이텐 특파원입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전임자의 협약 탈퇴에 대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국의 탈퇴가 국제사회 대응을 늦춰 전 세계가 난관에 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I guess I shouldn't apologize, but I do apologize for the fact the United States, the last administration pulled out of the Paris Accord.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사회가 도덕적, 경제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10억 톤 줄이겠다는 것인데 모범을 보여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They now know there is climate change.
ready to step up, but we got to make sure they know that the United States has an obligation to also step up and finance it.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One of those significant outliers being China, who will not be represented at the leader level at COP26, and who we do believe has an obligation to step up to greater ambition as we go forward.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많은 자원과 능력을 갖춘 대국인 중국의 이행 여부가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협약에 다시 가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정도로 주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은 고사하고 합의 단계부터 최대 배출국인 중국의 태도가 미온적이어서 미중 갈등의 전선만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할로윈이 낀 지난 주말 총기 난사 사건이 전국에서 연달아 발생해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52명이 다쳤습니다. CNN은 총기 사건을 집계하는 총기폭력 아카이브와 지역뉴스, 경찰 발표 등을 자체 취합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4명 이상이 사망 또는 부상한 총기 사건을 난사 사건을 분류할 경우 주말에만 전국에서 최소 11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할로윈을 맞아 가정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총격 사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관타나모 수감 과정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한 마지드 칸에 대한 재판에 참여했던 배심원 8명 중 7명이 미군 지휘부에 공동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역 장교 신분인 이들은 서한에서 피고인 칸이 겪은 고문에 대해 미국의 도덕성에 오점을 남길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칸은 당시 물고문을 비롯해 구타와 성폭행 등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협조하면 할수록 고문의 강도는 더 커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심원들은 이 같은 학대 행위는 정보 수집이라는 측면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고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도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6년형을 선고받은 칸의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이 국장급 실무 협의를 통해서 종전선언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후속 대책 등 현안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국무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서 정박, 대북 특별부대표와 임갑수 한국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현재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과의 대화 재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이번 협의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양국 공동의 목표를 심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핵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훈련인 글로벌 썬더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은 핵 지휘 및 통제, 야전 훈련 연습을 위한 것으로 핵 준비 태세와 전략적 억지력 개선에 필요한 분야의 평가를 목표로 가상의 적에 대항해 훈련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훈련에는 3대 핵 전력으로 불리는 핵 폭격기 비행과 미사일 훈련, 핵 잠수함 준비 태세를 점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 미국과 동맹에 대한 전략무기 공격을 억지 탐지하고 격퇴하도록 다른 전투사령부, 미국의 정부기관들과 협력해 글로벌 작전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전략사령부는 지난달 보도자료에서 호주와 영국의 요원들도 참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미군에서 핵무기 억지와 운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식량계획 사무총장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세계 부호들에게 세계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600억 달러의 기부를 요청했는데 머스크 CEO가 답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써서 해결할지 근거를 대면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입니다. 지난주 유엔 산하 세계 식량계획 WFP 사무총장이 미국 CNN 방송에 나와서 세계 억만장자들이 바로 지금 6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 가량을 기부해주면 전 세계 4,200만 명이 기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very 4 seconds, someone's dying out there from hunger-related causes. We've got solutions. We got a vaccine for this. Billionaires need to step up. 그러면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콕 집어서 언급했습니다.
Jeff Bezos' net worth increase just last year during COVID was $64 billion. I'm just asking for 10% of your net worth increase. Just last week, Elon Musk had a $6 billion net worth increase one day. 방송에 나와 공개적으로 기부 요청을 한 셈이 됐는데 머스크 CEO가 트위터를 통해 답을 내놨습니다. WFP가 60억 달러로 어떻게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당장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기부할 것이라며 대중이 공개적으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즐리 사무총장 역시 트위터에 WFP의 회계 시스템은 이미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머스크를 직접 만나 설명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블룸버그를 인용해 머스크 CEO의 자산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3,110억 달러로 WFP가 요청한 기부액 60억 달러는 머스크 자산의 약 2%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오늘 또 사상 최고치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이런 자산시장 호황과 맞물려 재산을 크게 늘린 이른바 슈퍼 리치들에 대해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소식 간추려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대폭 상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산림 회복을 지원해 한반도의 지속가능 발전을 이끌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YTN입니다. 기후변화 국제사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세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구체화하는 자리입니다. 130여 개국 정상들은 목표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행동과 연대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더 일찍 행동하지 않았다는 후회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대폭 올려 40%로 목표를 세웠다고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 국민들은 바로 지금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2050 탄소 중립을 법제화하고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메탄이 기후위기 해결의 중요한 열쇠라고 언급하면서 국제 메탄 서약에도 가입하고 세계 석탄 감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5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을 폐지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또 산림 복원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데 앞장설 것을 강조하며 북한의 산림 회복 지원을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회의장에는 북한 측 관계자들도 참석해 문 대통령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그린 공적 개발 원조를 늘리고 기술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진국들이 바라는 감축과 개도국들이 바라는 적응과 재원이 균형적인 합의에 이룰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당사자인 미래 세대를 위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청년 기후 정상회담 정례화도 제안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도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는데 기후위기 리더십을 강화하고 기후외교의 외연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광복회와 대한노인회를 연달아 방문하면서 보수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대선 행보를 지원할 용광로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YTN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광복회와 대한노인회를 연이어 찾았습니다.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중도 보수층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주 지지층이 아닌 대선 본선 확장성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자신이 역대 도지사 이력 밑에 친일 행적을 추가한 점을 들며 국가 차원의 친일 행적 조사와 기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에 대한 전폭적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기록하고 또 기억하고 예우하고 보상해야 된다는 이 당연한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나서겠습니까? 열악한 노년층 빈곤 문제 역시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시행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보편적 복지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월 1인당 100만 원 이렇게 목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언젠가는 도달해야 될 목표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드림 원팀으로 이름 붙인 선거대책위원회 틀도 공개됐습니다. 이재명 저격수를 자청했던 서른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선대본부장, 정책본부장, 대변인 등 캠프 핵심 요직에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했던 의원들이 고루 포진했습니다. 이 후보와 각별한 사이인 이해찬 전 대표는 이낙연, 정세균 두 사람과 함께 상임 고문으로 이선해서 조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새 얼굴이 될 외부 영입 인사는 시간을 두고 합류시킬 예정입니다. 외부 인사들은 이후에 2단계에서 저희가 잘 논의해서 영입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규모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해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 당력을 쏟아부을 방침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당원 투표를 시작했는데요. 첫날부터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경선 기간 내내 거친 신경전을 이어온 후보들도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당심 잡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투표 시작 1시간 반 만에 20%를 넘긴 투표율. 당원 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은 43.8%였습니다. 지금 저희 모바일 투표 시작했는데 서버 터졌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가 될 것이란 얘기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선출의 50%를 차지하는 당원 투표의 변수는 새롭게 당원이 된 19만여 명의 선택입니다. 신규 당원의 구성을 확인해봤더니 20대에서 40대까지 42%, 50대 이상이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서로에게 유리한 결과를 자신하며 막판 당심 잡기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수도권을 방문한 윤석열 후보는 반문재인 정서에 호소했습니다. 광주 방문 일정은 경선 뒤로 미뤘습니다. 흠이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아마 벌써 구속시켰을 거예요.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이런 맷집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구를 방문한 홍준표 후보는 당심이 민심을 따라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상대 후보를 제치고 골든 크로스를 이루면서 당당하게 1위로 올라섰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윤 후보와 홍 후보의 공방을 독인객인이라고 비판하며 수도권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젊은 당원들께서는 소신 투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오신 당원들이 투표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원희룡 후보는 자신에 대한 재발견이 이뤄졌다며 막판까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한 뒤 당원 투표와 50%씩 합산해 금요일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세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벌써 단일화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만 봐도 안 대표 출마는 대선 구도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세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시대 교체를 내세웠습니다. 기존 후보들을 능력도 도덕성도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고 싸잡아 비판하고 중간 평가를 내걸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거나 제1당이 못 되면 깨끗하게 물러나가겠습니다. 안 대표는 10년 동안의 자신의 정치를 정치력과 뚝심이란 말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대선 불출마와 야권 통합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간의 단일화 이력 때문에 출마 선언 날부터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 질문이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당선을 목표로 나왔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할 겁니다.
안 대표의 출마는 다자구도가 된 대선 지형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4자 대결을 가정한 최근 KBS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양강 후보 모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초접전입니다. 안 대표 지지율은 10% 안팎입니다. 안 대표가 끝까지 완주하느냐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하느냐에 따라 대선 지형이 출렁일 수 있는 지지율 수치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 주자들은 벌써부터 구애에 나섰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는 안 대표와 단일화를 약속했고 특히 홍 후보는 과거 DJPC 공동정보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된 뒤에도 안 대표가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받을지가 관건일 겁니다. 안 대표는 당분간은 독자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의혹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손준성 검사를 소환 조사합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을 전후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정책관실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들에 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손준성 보냄이 표시돼 있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상대로 실제 고발장 작성 등에 관여했는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손 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영장 심사 과정에서 손 검사는 고발장 작성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서도 통상 업무 중 하나인 민원성 제보를 처리할 때 제보자에게 자료를 돌려주곤 하는데 그런 자료가 흘러간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김웅 의원의 소환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 간추려드렸습니다. 라디오 솔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전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아쿠아라이프 프로모션 아주 그냥 죽여줘요. 창사 35주년을 맞은 아쿠아라이프가 통크게 쏩니다. 아쿠아라이프 신제품 정수기를 지금 렌트하시면 이너워시 기능을 갖춘 700불짜리 쾌변비데 또는 1000불짜리 프리미엄 공기청정기를 공짜로 드립니다. 아쿠아라이프 신형 정수기 렌탈하고 푸짐한 선물까지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800-222-5502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여러분과 가족들이 전기 주변에서 안전하시도록 돕고 싶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선 또는 전선에 닿아 있는 누구도 아무것도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마시고 911으로 전화하십시오. 항상 조심하세요. 안전을 지키세요. 오늘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날은 멋진 날의 시작입니다. 좋은 일의 시작입니다. 선한 일의 시작입니다. 믿음을 가져보세요. 믿어보세요.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도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 우리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크로스웨이 의료상조회 877-520-8787 877-520-8787 마이더스 성형외과에서는 기미, 잡티, 검버섯을 없애는데 멜라닌 색소 침착을 억제하고 색소를 없애는 트라넥사믹 애시드를 직접 피부에 투여해서 기미, 잡티, 검버섯을 깨끗하게 없애드립니다.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에 걸릴지 걱정하십니까? 무료로 코로나 그리고 항체 검사를 통해 코로나에 안전한지 알려드립니다. 반영구 주름 제거 미국 1등 마이더스 성형외과 213-263-2556 714-522-5550
당신은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가고 모든 걸 쉽게 이뤄냅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힘들고 긴 여정을 함께할 타이어 미쉐린 디펜더 LTX MS 타이어는 험난한 상황에서도 강하게 견딥니다. 오늘 미쉐린 디펜더 LTX MS를 알아보세요. 램 타이어에서 미쉐린 디펜더 LTX MS 타이어를 만나세요. 프리미엄 타이어, 프리미엄 서비스, 램 타이어, 8449 세플베다 놀스힐스, 818-894-9119, 818-894-9119.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상승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94.28포인트가 오른 35,913.8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8.29포인트가 상승한 4,613.67, 나스닥 지수는 97.57포인트가 뛴 15,595.92로 장을 마쳤습니다. 3대 지수는 지난주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고 오늘도 11월 첫 거래일을 맞아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가는 이번 주 오페크 플러스 회의에서 생산량 증가가 눈에 띄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48센트가 상승한 배럴당 84달러 5센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페크 플러스는 11월 4일 장관회의를 열고 생산량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에서 자산 매입 축소인 테이퍼링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9월 FOMC 의사록에는 테이퍼링 시점이 이달 중순 또는 다음 달 중순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테이퍼링이 결정되면 현재 매달 1,200억 달러 규모로 진행해온 채권 매입을 매달 150억 달러씩 줄여 내년 중반쯤 끝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회의 후 내놓을 인플레이션과 금리 전망에 관한 언급 내용에 따라 테이퍼링 예고에도 역대급 상승장을 유지해온 뉴욕 증시가 출렁일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인기 오리지널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을 테마로 한 가상화폐 가격이 0달러로 추락을 했습니다. CNN은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을 인용해서 한때 코인당 2,861달러까지 급등을 했던 가상화폐 스퀴드의 가격이 5분 만에 0.079센트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가상화폐 개발자가 이 코인을 모두 현금으로 교환해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기를 저질렀다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이 가상화폐는 지난달 26일 코인당 1센트의 가격으로 출시된 바 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1,2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뉴욕 증시에서 전장보다 8.49% 급등하면서 1,208달러 59센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25일 1,000달러를 돌파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20%가량 상승하며 새 기록을 세웠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달에만 50% 상승했고 최근 1년을 놓고 보면 200%나 치솟았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세는 3분기 실적 호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팬데믹 기간 현 책무를 잘 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연준 의장을 지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현 파월 의장에 대해서 확실한 점수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후보군에 대해 대통령과 얘기했으며 그에게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라고 조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바이든의 의중과 관련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나는 파월 의장이 확실히 일을 잘해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2월에 만료되며 월가에서는 파월 의장이 재지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가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할 국제적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는 현지 시각 지난달 31일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분쟁을 해소했다고 알렸습니다. 또 양측이 처음으로
탄소 집약도와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할 글로벌 합의를 위해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EU와 중국, 일본에 적용해 무역 갈등을 고조시켰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철강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383만 톤이던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은 200만 톤대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미국과 EU의 이번 합의는 장기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 시 환경 기준을 강화해 상대적으로 환경 기준이 느슨한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겠다는 글로벌 공동 전선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초점은 철강에 대한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데 맞춰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이탈리아 로마에서 약식 회견을 자청해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ecause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have reached a major breakthrough that will address the existential threat of climate change while also protecting American jobs and American industry. 미국과 EU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강화된 기준을 만들어 다른 나라에도 동참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미칠 여파가 주목됩니다. 발디스 돈브로우스키스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취재진에게 생각이 같은 나라들의 이 합의에 참여하라고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올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보 제공업체 IHS 마켓에 따르면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확정치는 58.4로 전월 60.7보다 하락했습니다. 오늘 수치는 예비치이자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인 59.3보다 낮았습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지난 4월 60.5를 기록해서 60대로 올라선 후에 5월에서 7월까지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9월 60.7에 이어서 10월에는 58.4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 구매관리자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늠합니다. 미국의 지난 10월 제조업 활동이 예상치를 웃도는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공급관리협회는 오늘 10월 제조업 PMI, 즉 구매관리자 지수가 60.8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달인 61.1보다 낮아진 것이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60.3을 소폭 웃돈 수치입니다. 제조업 PMI는 지난해 4월 위축세를 보인 이후 17개월 연속 확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을 웃돌면 경기가 확장 국면임을, 50을 밑돌면 위축 국면임을 시사합니다. 9월 건설 지출이 월가 예상보다는 부진했습니다. 상무부는 9월 건설 지출이 전달보다 0.5%가 줄어든 연율 1조 5,736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8월 건설 지출은 1조 5,841억 달러에서 1조 5,820억 달러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는 0.4% 증가였습니다. 9월의 건설 지출은 지난해 9월 대비로는 7.8%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9월 주거용 건설 지출은 전달보다 0.4%가 줄었고 비주거용 건설 지출은 0.6% 감소했습니다. (11월 1일) 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입니다. LA 지역 흐린 하늘과 함께 11월의 첫날이 시작됐는데요. 서늘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올라가면서 목요일까지는 70도대, 그리고 금요일에는 80도 육박하는 낮 최고 기온으로 올랐다가 토요일부터는 다시 70대로 낮아지는 한 주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엘리저 오늘 밤 구름 끼는 날씨 이어지겠고 밤 최저 54도가량, 내일도 역시 곳에 따라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에서 73도가량으로 오늘보다 약 5, 6도가량 올라갑니다. 밤 최저 기온은 55도가량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75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78도, 해안 지역은 67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곳에 따라 흐린 후 차차 개겠습니다. 밤 최저 71도가량, 내일은 곳에 따라 흐린 날씨 보이면서 낮 최고 84도, 밤 최저 74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아침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쌀쌀하고 안개가 짙게 끼었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17도, 부산은 20도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